경제와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경제와이드 이슈엔 오늘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오늘 새벽 장을 마친 뉴욕 증시에서는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더라고요. 네,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가운데 기술주 중심 나스닥이 1.9% 급락했습니다. 기술주 전체로 매도세가 확대되는 시장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장 막판에는 미국 정부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까지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다가 추가 부양책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영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알레르기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근 국내 증시를 한마디로 좀 표현하자면 롤러코스터 장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2% 넘게 또다시 오르면서 이틀 만에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시장 반등을 이끈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또 일부 대형주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나타내면서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오늘장은 이제 올해 선물옵션 동시 만기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장에는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잠시 후 증시 타임에서 향후 시장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한승 기자, 지금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그런데 뭐 재계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반응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까지 통과가 됐는데요. 일명 3% 룰 완화와 또 전속고발권 유지 등 이 원안보다는 후퇴한 법안을 두고 시민단체는 재벌 혜택이다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계도 반기는 상황은 아닙니다. 재계는 역시 이 경영 위축이 우려된다면서 보완 대책을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 공정경제 3법의 국회 통과 후 폭풍 이슈엔 직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기업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장현재입니다. 개장 전 전일장 특징 업종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 50억 달러 확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주가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국내 전지 2차 전지 관련주가 강세 보여줬는데요. 특히 2차 전지 소재 부품 관련주에선 포스코케미칼이 급등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날 LG 에너지솔루션과 GM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인 얼티엄셀즈에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2차 전지 대표주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5% 올라 종가 18만 5천 원이었고요. LG화학 3% 올랐습니다. 마감가는 83만 6천 원. 삼성 SDI도 2.3% 강세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주는 흐름이 더 좋았습니다. 코스모화학이 상한가 경신하면서 종가 12,000원이었고요. 포스코케미칼이 호재 소식에 15.9% 급등했습니다. 종가는 10만 5,500원이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12.7% 올랐고요. KG케미칼이 10.3%, TCC 스틸 역시도 7.1%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업종입니다. 화장품 관련주가 아모레퍼시픽을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10개월 만에 장중 20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NH투자증권은 아모레퍼시픽이 브랜드 경쟁력 제고 및 중국과 국내 오프라인 구조 조정 효과의 가시화로 내년에 실적 턴어라운드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전장에서 10.7% 올랐습니다. 종가는 21만 7천 원이었고요. 아모레퍼시픽 우선주도 7.9%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 클리오가 6.3% 올라 17,700원이었고요. 한국 콜마홀딩스와 코스맥스도 4%대 강세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론 풍력에너지 관련주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의 투자 심리가 쏠리고 있습니다. 그중 풍력에너지 관련주가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은 미국 그린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미국 그린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어서 한국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선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CS민드입니다. 11.2% 올랐습니다. 종가는 13만 8천 원이었고요. CS베어링이 5.5% 강세 보이며 마감가는 31,400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우리기술과 삼강 M&T, LS 역시도 4%대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철강주입니다. 철강주가 철강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 글로벌 철강 가격 반등은 판재류가 주도하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19 타격에서 회복한 중국에서 시작을 해서 8월 이후 미국과 유럽의 가격 상승폭이 중국을 뛰어넘고 이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철강주 마감 상황입니다. 동국제강입니다. 8%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7,870원이었고요. 현대제철도 7.2% 올랐습니다. 마감가는 39,950원이었습니다. TCC 스틸 역시나 7% 올랐고요. KG 동부제철이 5.3% 올라 11,800원, 세아베 스틸도 4% 가까이 상승하며 종가는 1,500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이어 전일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가 이틀 만에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54.54포인트, 2% 이상 상승하면서 2,755.47의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7일의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한 겁니다. 코스닥 역시 전날보다 6.97포인트, 0.77% 상승하면서 913.81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각각 3,106억 원, 1,621억 원 순매수를 나타냈고요. 개인 투자자는 5,09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각각 566억 원, 666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고요. 기관이 575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가 3% 이상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도 4% 강세를 나타내면서 역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LG화학과 현대차도 각각 3%, 2% 강세를 나타냈고요.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7%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비금속 광물 섹터가 7% 넘게 올랐고요. 화학 섹터가 3% 올랐습니다. 그밖에 전기전자, 철강, 금속, 기계 섹터 등이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 종이목재 섹터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또다시 4% 강세를 나타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2% 올랐습니다. 그밖에 HLB도 1%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CJ는 5% 넘게 떨어졌고요. 카카오게임즈, 제넥신 등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 종가보다 60전 떨어지면서 달러당 1,084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 뉴욕 증시는 좀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특히 나스닥이 2%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일부 대형주, 특히 기술주 위주로 매도세가 나타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테슬라에 대한 그 주가 폭락 경고도 있었고요. 네. 한국 증시가 연중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것 사실이고요. 또 오늘은 좀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옵션 만기일, 선물 만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이 특히 나스닥 위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미국 증시 흐름 한번 보시면은 네. 지난주에 다우존스가 1% 정도 상승을 했었고 또 S&P는 1.7% 가까이 그리고 저희가 가장 좋아하고 있는 대표 두 개 지수인 나스닥과 스몰캡 네. 2000이 2%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물론 어제는 나스닥이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변동성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는 지금 현재 시점까지 너무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것 같고요. 또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만큼 요즘에 너무나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그런 네. 주기였습니다. 보통 80을 넘어가면 좀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거의 90 이상까지 올라갔었고요. 근데 어제 보면은 이렇게 하락하면서 80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공포와 탐욕 중에서 지금 탐욕 구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또 차익 실현을 하더라도 좀 시간을 두고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저께 또 주가 흐름을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라든지 네. 애플이라든지 또 이 페이스북 반독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대표 종목들이 큰 폭의 하락을 그렇죠. 하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접근을 해야 되냐면
전체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쪽을 들여다보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이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네네.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인 나스닥 100 기업들의 매력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반도체 섹터가 지금 어저께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어요. 예. 우리나라도 반도체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한국도 조정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도체의 조정이 그렇게 컸냐, 뭐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고요. 예. 한 2%대였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난 한 달만 놓고 보시면 반도체 종목들이 적게는 20%, 높게는 뭐 3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쉬어줄 만한 타이밍이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지난 한 달만 놓고 보면 전 세계 어떤 지수 대비해서도 상승폭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걱정을 지금 시장이 약간 반영을 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워낙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네.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조정을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잖아. 미연준 대차 대조표를 보게 되면 여전히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공포와 탐욕 지수가 워낙 높게 나오다 보니까 네네. 좀 팔아야 되냐가 하는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상쇄해 주는 부분이 아무래도 워낙 유동성이 그렇죠. 많이 풀려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미연준의 대차 대조표 추이를 보시면은 지난 몇 개월간 약 3.1조 달러나 늘었습니다. 그죠? 네네. 그리고 이 수준이 과거의 2008년 금융위기 때에 비해서 2.3배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이 유동성 지표 중에서 M1과 M2 증가율이 있죠. 항상 들여다보는 숫자인데 저기 보고 있으면은 이 M1 숫자 보이시죠? 와. 갑자기 그냥 가파르게 확 예, 치솟네요. 거의 뭐 예. 로켓을 쏜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57.4% 계속 전주 지난 그 전주도 봤을 때 한 40%대였으니까 예, 예. 지금 57%라는 건 거의 60%에 급박했다는 건데 정말로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돈을 많이 찍고 있다 아니면 예. 돈을 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주식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 M2 증가율. 네. M2 증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높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숫자가 계속해서 25%대라는 것은 과거의 고점 대비해서 2배 수준이고 과거의 평균 대비해서는 거의 4배, 5배 수준이라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당연히 PBR이 과거 평균 수준 대비해서 2배에서 4배 이렇게까지 커져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을 받쳐주고 또 끌어갈 수 있는 것이 유동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유동성 지표로서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계산해 보면은 앞으로 한 1년 동안, 12개월 동안에 적어도 한 13%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지수화시키면 S&P 개념으로는 약 한 4,200 정도. 최근에 사상 처음으로 3,700을 돌파했는데. 그렇죠. 예. 4,700 정도, 죄송합니다. 4,200 4,200 정도로 보고 있고 또 나스닥 지수로 계산하면은 14,100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앞으로 1년 동안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우리가 전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월가에서 예상하는 숫자를 보고 있으면 예. 대부분 다 지금 4,200포인트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그럴 그러니까요.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높이 올라갈 확률이 네. 이것보다 못 미칠 확률보다는 더 높다 생각합니다. 아. 그만큼 유동성이 지금 많이 풀려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장이 조정이 있다면 좋은 기회를 삼는 것이 맞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도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게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다시 좀 매수를 나타내면서 코스피가 이틀 만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750선을 좀 돌파해내고 있는데 오늘은 또 선물옵션 동시만기라 약간 부담스러운 점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번 털고 가자 뭐 예.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왜 지금 매력이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네. 지금 같이 미국에서 저렇게 돈을 많이 풀어버리면 달러가 강세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렇죠. 예. 예. 여기에 이제 또 부양책까지 들어오면 수입 숫자도 높아질 것이고 네. 결국 이 쌍둥이 적자, 그래서 무역 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가 계속 미국에서 일어납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은 다른 국가들의 환율은 절상을 하겠죠.
특히 어떤 국가들의 가격이 절상을 하느냐. 원화 같은 국가죠. 그러니까 즉 한국 같은 국가가 보시면 제조 강대국이고 또 지금 보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특히 반도체가 중요하고 네. 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의 구조를 보시면 반도체와 IT 업종이 굉장히 큰 폭을 차지하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달러 약세, 여기에서 자금이 빠져나오고 네. 그러면 어느 시장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이 한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달만 놓고 보면 그만큼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통 이제 환율의 마진 노선이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네네. 많은 분들이 뭐 1,050원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예. 왜냐하면 환율이 계속 절상을 해버리면 그만큼 또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그렇죠. 아니냐.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런 게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050원 정도까지는 경쟁력 계속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한국 기업들이 경쟁하는 부분은 가격 경쟁이라기보다는 품질 경쟁이 높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1,080원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네.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저희 판단에는 아마도 뭐 1,050원 언젠가는 가겠죠. 그렇지만 네. 앞으로 또 절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좀 천천히 일어날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또 이익 증가율은 계속적으로 내년도에 상당히 높아질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코스피의 적정 가치가 한 몇 달 전에 계속 말씀드렸었을 때 네네. 2,600 그쵸?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말씀드렸을 때 2,900. 네네. 최근에 또 돌려보니까 3,000. 네. 뭐 이런 숫자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라면은 한국 증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일정한 비중을 들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고요. 일단은 시장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개장 전 전문가 연결해서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알파투자 양중혁 수석 연결돼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난항에 부딪히면서 증시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특히 연일 신고점을 달성하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94% 하락하며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어제 국내 증시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인데 뉴욕 증시가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다면 국내 증시 오늘 어떨까요? 네, 간밤에 일단 미증시가 조정을 받은 모습이었는데 최근 큰 상승폭을 키워준 국내 증시도 오늘은 특히나 좀 변동성이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일전에 9월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또 다른 말로 내마녀의 날이라고도 좀 불리우고 있고요. 일단 네 가지의 파생 상품 만기일이 겹치는 날이고 파생 상품과 관련해서 숨어있던 선물 주식 매매가 정리 매물로 좀 시장에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보통 증시 막판에 변동성이 좀 심한 모습을 연출하고요. 일단 오늘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할 부분은 어제 들어왔던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늘 반대로 매도세가 좀 짙어진다면 지금 시장이 높은 수치로 올라간 상황에 단기적인 리스크를 떠안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국내 증시는 지금 미국의 추가 부양책 합의와 세계 백신 접종 시작을 좀 알리며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시장입니다. 네. 이런 이유에 국내 증시는 사상 최고치라는 역사를 써내려 갔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부양책 이제 협상 난항에 빠졌고 간밤에 미증시의 조정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이면서 금일은 쿼드러플 위칭레임을 감안해서라도 다소 조정이 나올 시장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변동성 큰 장세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수석님, 어제 장에선 2차 전지 관련주가 여러 호재들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코로나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간밤에 테슬라가 좀 급락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네. 그 관계하는 여부가 상관없이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그동안 2회 랠리를 좀 거친 흐름이 나왔었고요. 두 번 모두 이제 테슬라 효과로 인한 코로나 이후 V자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2차 전지 관련주는 참 재료가 많기도 합니다. 일단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면서
전기차는 사실상 미래를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그린 뉴딜 관련주는 이제 추후 미래의 먹거리로 좀 불리고 있고요. 일단 어제 2차 전지 관련주인 포스코 케미칼이 미국 제너럴 모터스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사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를 공급한다는 소식과 함께 큰 상승폭을 좀 보여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최종 물량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최대 5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은 테슬라와 좀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세계적인 이제 대표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유상증자에 나선다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또 상승을 해줬었던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간밤에 어쨌든 하락은 했지만 2차 전지 업종은 테슬라를 필두로 전기차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면서 내년에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인 이제 자동차 기업들의 전기차를 출시해 3차 랠리가 다시 시작될 수 있고요. 때문에 지금 코로나 치료제에 의한 순환매도 눈여겨보셔야겠지만 이렇게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또 반영된다면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더욱 크게 탄력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 관심 있게 집중해 보셔야겠습니다. 수석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위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금일은 쿼드러플 위칭데이입니다. 증시 막판 변동성에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최근 심심찮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외국인의 좀 수급 체크하시면서 테마주에 대한 급등,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 급등 과열이 이제 극심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고려하시더라도 오늘은 다소 보수적인 매매 형태를 취하시면 되겠는데 긍정적인 이제 측면의 방향성도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이미 기대감으로 오른 주식에 대해서는 급하게 오른 만큼 내리는 것 또한 쉽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적당한 수익 실현과 함께 손절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보수적인 접근 필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종혁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0.48%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 2,742.29포인트로 잡히고 있고요. 코스닥입니다. 역시 0.7% 내림세가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 지수 907.23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혼조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강세를 보여줬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1% 내외의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네이버는 0.3%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28만 9,500원입니다. 그 가운데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0.6% 오름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통신주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KT와 SK텔레콤, LGU+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KT가 2%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LG U+도 0.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1%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 자, 오늘부터입니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가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설 인증이 각광을 받게 되는데 특히나 KT라든지 SK텔레콤, LG U+, 이 통신 3사가 개발한 패스 인증서가 가장 강력한 사설 인증으로 지금 각광받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오늘 통신주들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 KT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예상 체결가 24,85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상승분을 오늘 또 반납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 상황으로 봤을 때는 3% 약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예상 체결가 14만 5,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3%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HLB 시즌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0.2% 내림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장에서는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인 만큼 수급적으로 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이럴 때 어떤 전략이 좋을지 저희가 또 체크 포인트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저희가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이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는지 그 상승 여력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그밖에 뭐 여러 가지 또 경기 지표들도 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시장은 좋은데 펀더멘털 자체는 지금 아직까지 안 좋기 때문에 괴리감이 상당하다라는 이렇게 신중론자들 얘기가 나오니까 실제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시장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이죠. 네. 자, 이 부분을 보고 있으면 시장이 네. 왜 오르냐 뭐 이런 걱정을 하실 수 그러니까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좀 약간 돌려서 들여다보면 네네. 이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부양책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있어서 예. 시장은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우선 고용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신규 고용자 추이를 보시면 원래 예상치가 46만 9천 명이었어요. 근데 발표된 숫자는 24만 5천 명이니까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고용 시장은 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고용 지표 한번 볼까요? 네. 실업률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급증을 했었다가 14.7%까지 급증을 했었다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 선을 쭉 그어 보시면 네. 약간 이제 평평해지고 있잖아요. 아, 완만해지는 예, 추이네요. 떨어지고 있는 속도가 좀 천천히 되고 있죠. 맞아요. 지금 현재 수준이 6.7% 실업률입니다. 근데 과거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보시면은 한 3%대 초중반 정도 되거든요. 아직까지 예. 그 전 상태로 회복이 되지 못하네요. 그렇죠. 예. 네, 한 3%포인트 이상이나 더 높은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네. 때문에 결국 우리가 결국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오늘 빠진 걸 보시면 그 네. 이유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상 체결을 못했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문우신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금액을 제시를 하는데 민주당은 이 금액이 모자란다. 왜 이 정도냐? 이렇게 예. 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만약에 이제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옐런 의장이 재무장관이 만약에 된다면 엄청난 부양책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노동 참여율 추이 있거든요.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제가 이해하는 옐런 뭐 앞으로 재무장관이 네. 되신다면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정말로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쓰실 분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미국 노동 참여율 추이를 보시면 예. 겨우 61.5%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 숫자가 적어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수준은 올라와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부양 정책이 조금 뭐 축소가 된다든지 유동성을 좀 덜 푼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날 텐데 지금 닷컴 버블이 났을 때 고점이 67.2%고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고점이 한 63% 좀 넘는 수준인데 지금 61.5%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게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고용 숫자가 안 좋게 나와서 그럼 경기가 폭락을 할 것이냐? 이것도 아니에요. 아, 보시면은 경기 침체는 아니군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K자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숫자들을 보시면 이제 공장 추이를 보시면은 예. 지금 뭐 실업 청구권 수는 어쨌든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수준도 과거에 대비해서 높은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고용시장 회복이 더디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제조업 쪽을 보고 있으면 네. 제조업 쪽은 상당히 빠르게 회복을 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 공장 주문 추이를 보시면은 전달 대비해서 또 1% 정도 올라갔어요. 전망치가 0.8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보다 더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을 거의 다 대부분 회복하는 수준을 제조업체들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왜 좋냐? 제조업 비중이 높죠.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경기가 거의 침체로 또 더블 딥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여신 증가율. 자, 지금 여신 증가율이 마이너스 숫자가 아닌 상황에서는 네. 경제가 침체로 가지를 않습니다. 아, 왜? 예. 돈을 풀고 돈을 대출해주고 있는데 경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업은행의 여신 증가율이 지금 8.6% 수준에서 예. 크게 더 빠지지를 않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계속 대출을 해주고 있고 롤오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 저기 보시면 선에 보시면 마이너스 간 적이 있잖아요. 저 때가 네. 이제 금융 위기 또는 뭐 또 이 재정 위기 이럴 때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은 경기가 어느 정도는 받쳐준다 네. 이런 부분이고요. 또 전체 부채 증가율을 보시더라도 지금 5%대 수준 정도, 5.15%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은 재정 상태가 좋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경기가 폭락을 할 가능성도 낮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유동성을 풀어놨고 그리고 유동성을 풀었는데 경기가 회복을 안 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재정을 써서 직접적으로 소비를 일으키고 이에 따라서 경기를 회복시킨다는 예.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소비도 또 좋아지는데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축률입니다. 예. 저축률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쓸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축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축률 수준이 그러면 이 저축률 얘기는 저희가 개장하고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12월 10일 목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또다시 2% 이상 상승하면서 이틀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도 많이 올랐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글쎄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앞서 호가에서도 보셨다시피 양시장이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건은 이 하락폭을 얼마나 빠르게 축소해낼 수 있을지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그 여파를 벗어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특히 나스닥이 1.9% 급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일부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매도세가 좀 확대되는 분위기였고요. 더불어서 미 정부 자체가 또 페이스북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점도 역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가 폭락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JP모건이 앞으로 테슬라 주가가 80% 넘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 이 영향을 받아서 7% 넘게 떨어졌고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는 그 영향을 좀 벗어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양시장 출발 지수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0.9% 내림세입니다. 2,729.6포인트. 오늘 낙폭을 얼마나 축소낼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도 0.7% 하락입니다. 907.1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나타냈던 만큼 오늘장에서는 빠르게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지금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1%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73,1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2.9%, 3%대 하락세입니다. 11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도 1%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82만 4천 원. 이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도 좀 주가가 맥을 못 추는 양상이었는데 오늘 또 떨어집니다. 1.4% 내림세로 81만 원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호가에서 말씀드렸던 통신주는 오늘 그래도 시장 대비 견조하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텔레콤이 0.2% 오름세, KT도 0.2% 상승세고요. LG U+는 0.4% 내림세입니다. 일단은 뭐 공인 인증서 제도가 이제 오늘부터 폐지가 되면서 사설 인증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모멘텀이 역시 또 통신주에는 상승으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지는 못하다라는 점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넘게 떨어지고 있고요. 이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도 2% 약세, CGN이 0.9% 상승세입니다. 지금 19만 6,400원이고요. HLB 알테오젠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제약주들의 강세가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보시게 되면 대웅제약이 16% 강세, 그리고 녹십자도 1% 강세입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13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백신 치료제 그런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어제도 5% 올랐고 오늘도 14% 넘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녹십자도 역시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있는 그런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이죠. 1.7% 상승세입니다. 자, 지금 일부 종목들 그러니까 테마주 위주로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시장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은 567억 원, 지금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497억 원, 그리고 103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업종별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전기전자 섹터에서 집중적으로 물량을 내놓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화학 그리고 의약품, 비금속 광물에서는 외국인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전자에서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나타나면서 지금 업종별로 봤을 때도 전기전자 업종 낙폭이 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관은 반면에 전기전자, 의약품 섹터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전기전자 섹터 조정을 받을 때 개인 투자자가 지금 매수에 많이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그리고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규모 보시게 되면 개인이 330억 원, 외국인은 58억 원 순매수입니다. 기관은 28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올라갑니다. 2원 70전 상승한 1,087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뭐 오늘 예상했던 대로 일단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게 되면 낙폭이 조금 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뭐 미국 저축률 추이까지도 저희가 짚어보던 참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자, 저축률이 왜 중요하냐면 네.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네. 노동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겠죠. 앞으로 만약에 재정 확대가 일어나고 또 재정 정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정부가 소비를 일으키게 되면 소비는 살아나는 모습을 우선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민간 소비가 같이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그 민간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이 미국의 가계가 펀더멘털이 어떠냐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이 지금 미국 가계 저축률 추이를 보시면은 네. 자그마치 13.6%입니다. 네. 과거 평균의 7%대에 비해서 거의 2배 수준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뭐 다 느끼시겠지만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뭐 매출이 줄어드는 부분은 당연히 오프라인 쪽이겠죠. 온라인 쪽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온라인 쪽이 올라가는데 오프라인은 줄어든다. 이건 그냥 코로나19의 영향이지 네. 실질적으로 돈을 못 쓴다는 것이 아니라 안 예. 쓰는 거다라는 거죠. 일단 외부 활동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렇기 예.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백신이 들어오게 되고 또 백신이 이 코로나19 사태를 잠잠하게 만들어주면 당연히 이 저축률이 떨어지면서 소비가 크게 일어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경기가 회복을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금리도 올라갈 것이고 물가 상승률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앞으로 더 나빠질 거를 보기보다는 네. 앞으로 3개월 뒤, 또 6개월 뒤를 봤었을 때 네. 경기가 정상화될 거라는 것을 기대를 하시면서 시장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 오늘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하고 달러 지수를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자, 환율이 왜 중요하냐면 예. 만약에 달러가 계속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준다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좋잖아요. 또는 베트남, 또는 대만, 중국 등등의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네. 그만큼 제조 강대국인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죠. 왜냐하면 자금이 미국에서 흘러나와서 아시아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달러 지수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 추세 자체는 어쨌든 꺾여 내려오는 게 사실이에요. 벌써 지금 뭐 90대 초반까지도 내려갔었고요. 지금은 다시 조금 반등을 해서 한 91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가파르게 또 하락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차트에 보시듯이 2008년도에서 2012년 보시면 네. 달러 지수가 70대 초반 중반이잖아요. 예. 자, 이때는 대폭락장이 왔었죠. 시장이. 예. 왜 그러냐면 그만큼 미국의 펀더멘탈이 안 좋았었고 또 가계부채가 정말 문제였었고 은행권이 망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90 이하로 깨져 내려오기는 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행권의 펀더멘탈이 워낙 튼튼하다라는 네.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정말 이 지수 상승에는 좀 적절한 그런 달러 지수 움직임, 또 원화의 움직임이 나올 거라는 거죠. 아까 만약에 원화가 빠르게 절상을 해서 네. 만약에 1,050원, 1,000원 이렇게 가버리면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에 예. 따라서 수출이 안 좋아지고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걱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환율이 아주 천천히 1,080원대, 1,090원대에서 1,050원대로 앞으로 1년 내지 2년 동안에 천천히 간다면 이건 정말 좋은 투자의 패턴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천천히 환율이 절상이 되면 당연히 지금 투자를 하면 환율 절상에 따른 수익이 나니까요. 예. 그리고 변동성이 크지 않으니까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즉 결국 펀더멘탈 위주의 어떤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들여다보면 이 환율의 흐름 자체는 아주 주식 투자하기에는 적절한 그런 환율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추세적인 흐름이 계속 네. 이어진다면 외국인들의 이 러브콜,
순매수는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이 지금 뭐 1% 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선물옵션 동시만기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저희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시장 하단을 얼마만큼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네. 추가적으로 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뭐 시장 하단이라고 계산을 한다는 예. 것은 결국 차트를 보면서 결정을 하는 네네. 거라서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렵고요. 결국은 지금 이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시장은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돌려보는 이 신흥국 시장에서의 매력도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네. 한국 증시의 적정 가치를 저희가 잔존 가치 모델상으로 좀 돌려봤었어요. 예. 보시면 이제 한국 코스피의 적정 가치가 한 3,004포인트 정도로 10% 정도 더 올라간다는 네, 거네요. 지난번에 들여다봤을 때 한 2,900이었는데 예, 더 올라갔네요. 좀 더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코스닥의 적정 가치가 한 1,018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 두 개 지수 둘 다 한 10% 정도 예.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동안에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빠질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공파 탐욕 지수가 워낙 많이 올라가 있고 네. 너무 탐욕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뭐 3%, 5%, 뭐 많이는 또 10%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워낙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시점에서 돌릴지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두 자릿수의 상승률, 즉 예금 금리나 어떠한 금리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간이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동안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지수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한국 증시를 좋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대만이라든지 네. 베트남이라든지 또는 또 중국의 심천이라든지 자, 이런 국가들의 상승 여력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높아요. 예.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대만 가권 지수의 상승 여력이 한 22% 정도 된다라고 네네. 나오고 있고요. 또 베트남 호치민 지수의 상승 여력은 한 18% 정도 된다라고 네.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계속적으로 달러 지수가 천천히 절하되는 구간에서 펀디멘탈이 좋아 보이는 국가인 한국, 대만, 베트남, 중국 심천 네. 이런 쪽에서는 계속 자금 유입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들어와주면 정말 고마운 거죠, 사실. 그리고 지금 그런 모습을 잘 반영을 해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예. 계속적으로 자금 투자를 늘리고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져봅니다. 네, 최근에 그리고 원자재 쪽에서 구리 가격 얘기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구리 가격이 뭐 지금 거의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사실 구리 하면은 이제 뭔가 경기 회복 시그널로 읽히는 그런 주요 지표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원자재 가격을 왜 들여다보냐면 예.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되면 네. 경기 과열이 일어나죠. 거기에 따라서 또 인플레이션이 워낙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동성을 빠르게 회수해야 되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보면 원자재 가격이 아주 천천히 잘 올라가는 추세, 네. 즉 또 금리도 인플레이션도 천천히 올라가는 추세가 나올 거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구리 가격이 왜 상승을 하는지의 부분에 있어서는 수급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지금 재고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빨간 선이 거의 바닥 수준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지금 골드와 카퍼, 그러니까 골드와 구리의 비율이에요. 네. 지금 빠르게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회복을 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은 또 다른 뭐 금 가격 부분도 있어서도 네. 금이 이제 안전자산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M1 증가율이 워낙 높았다 보니까 57.4%라는 것은 그만큼 통화의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 네. 그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을 메꿔주는 쪽이 금일 수가 있기 헤징 때문에 차원에서. 헤징 차원에서 금 가격은 또 다시 상승을 한다라는 건데 그럼 왜 지금 빠지고 있느냐? 네. 보시면은 1차 상승기도 그렇고 2차 상승기도 그렇고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조정들이 들어오잖아요. 예. 자, 지금이 그런 구간이다. 그럼 이제 3차 상승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네요. 3차 상승 주간에서 한 번의 조정이 있는 구간. 그리고 다시 더 크고 더 가파른 상승이 남아있다라고 예.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예.
그렇다면 적어도 일정 부분의 금 비중은 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 한 10%에서 20% 예.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비중을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에서 금 상품도 좀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구리 쪽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자재 중에서 일정 부분을 가져가시는 것은 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네. 우리가 모든 포트폴리오를 전부 다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관련주, 뭐 가치주 이렇게 다 몰아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이제 BDI라고 해서 발티고님 지수요. 예. 이게 운임 지수인데 운임 지수가 올라가긴 했는데 예. 과거 고점. 아, 하고는 한참 진짜- 물동량이 많을 때에 비하면 아직도 저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제는 온라인화되고 있는 예. 여러 가지 이 패턴이 바뀌었다. 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금리가 아주 빠르게 올라가는 추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0.6에서 0.9 올라가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추세로 계속 올라가는 게 나올 거다. 부채 금리. 네, 그래서 예.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계속 지금 상승을 하는데 아무리 상승을 빨리 해도 2% 수준에 도달하는 타이밍이 앞으로 한 2년 뒤 이렇게 인플레이션, 본다면 예.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면 또 금리도 그렇고 자, 이렇다 하는 것은 그만큼 펀디멘탈도 좋아지면서 결국 우리는 주식에 대해서 좋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뭐 전체적으로 아주 긴 사이클을 놓고 봤었을 때 지금은 어쨌든 주식을 팔아야 되는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장단기 금리 차로도 시장이 언제 오를지 뭐 조정을 나타낼지 저희가 또 지표로 봤었잖아요. 장단기 금리 차 추이는 그럼 어때요 지금? 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 꼭지냐 예. 아니면 아직 한참 더 가야 되느냐 크게 궁금해.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조정이 있으면 네. 팔아야 되느냐 사야 되느냐. 아니면 사야 되느냐 예. 이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종목들 보니까 양봉이 꽤 많아요. 이거는 맞아요. 대기 매수 여력이 꽤 있다는 거네요.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장단기 금리 차를 왜 보냐면 예. 과거에 지금 이렇게 회색 구간 4차례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4차례가 다 뭐냐면 이 경기 침체 구간이에요. 예. 경기 침체 구간에서 이제 빠져나오잖아요. 그리고 경기가 회복을 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언제부터 상승을 하냐면 경기 침체 빠져나오기 전 한 3, 4개월 전부터. 예. 그리고 빠져나오고 나서 1년. 아. 그러니까 긴 기간을 상승 추세를 보여요. 예. 근데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디냐? 네. 경기 침체에 빠져나오는 구간이 내년에 늦어도 3월부터는 네. 빠져나오겠죠. 어. 왜냐하면 코로나 백신 들어오고 예. 그다음에 워낙 3월 달에 안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동기 대비로 계산하면 플러스 전환 되겠죠. 예. 그게 바로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온다는 시그널이거든요. 네. 그게 또 그러면 그때부터 금리도 또 1년.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상승을 한참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1년 정도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과거에 한번 추세들을 한번 볼게요. 네네. 1982년 11월이 경기 침체에 빠져나왔었어요. 보시면은 그 전 한 4개월 전부터 상승 시작해서 예. 빠져나올 때 약간의 조정, 예.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큰 폭의 상승. 그래서 큰 주기의 14개월 동안에 자그마치 69% 올랐다. 그다음에 다음을 한번 보시면은 네. 91년 3월에 경기 침체에 빠져나왔는데 네. 15개월 동안에 약 한 43% 상승을 했다. 그다음에 또 한번 보시면은 네. 닷컴 버블 때는 좀 헷갈리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예. 뭐 한 24.5%밖에 안 올랐고 그러네요. 3개월만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네. 빠져나왔을 때는 15개월 구간에 이때가 제일 금리가 낮았을 때예요. 와, 80% 넘게. 자그마치 83%나 상승했다라는 거죠. 어.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의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한 게 네. 뭐 물론 코로나19 터졌을 때도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경기 회복을 하는 구간으로 계산한다면 올해 10월 말, 올해 11월 초부터였단 말이죠. 그럼 지난 한 달 반 정도 네. 상승을 했는데 그때 상승폭이 한 20%가 안 돼요. 예. 자, 그렇다면 앞으로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1년 구간을 놓고 보면 S&P 개념으로 보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더 중요한 지수는 나스닥이에요. 나스닥을 보시면은 그 4번의 구간에 똑같이 100% 이상 상승을 했어요. 많이 올라가네요. 보시면 첫 번째가 107%, 네.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100%,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또 100%, 네. 네 번째도 또 100%. 네. 거의 똑같은 숫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나스닥이 지난 10월 말 11월 초 바닥 대비해서 한 15% 정도 올랐어요. 네. 그러니
앞으로 추가적으로 훨씬 더 갈 수 있다라는 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주기가 계속 나온다. 그래서 이런 조정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투자를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점들에 집중을 하고 또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장단기 금리 차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느냐 하는 부분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 체크 포인트와 투자 전략을 짜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네. 대만 투자. 그렇죠. 첫 번째는 한국 대만 투자를 꼭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미국의 지금 M1 증가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언제 빠지는지를 보자. 그다음에 한국, 대만, 베트남, 중국 심천 그리고 또 미국 나스닥까지 계속 초점을 맞추시라는 거고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차익 실현 할 때 아니다. 오히려 네. 매수를 해야 매수해야 된다는 된다. 거죠. 지금은 예.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안 되는 되고, 시기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고 또 가장 중요한 업종이 반도체다. 반도체. 네, 지금 반도체 우리나라 그래서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닷컴 버블의 재현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예. 재현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아직 버블의 끝이 어딜지 모르는 그러니까 상황에서 버블 장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버블이 끝났다라고 섣불리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전망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에서 외국인 LG화학, 아모레퍼시픽, 삼성 SDI, 호텔신라, SK이노베이션 그리고 CS윈드 순매수를 해줬는데요. 오늘 장에서 아모레퍼시픽 상승세고요. 호텔신라도 올라갑니다. 그 밖에 종목들은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CS윈드, SK텔레콤, 신세계, LG, 이마트 그리고 역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인데 오늘 CS윈드 풍력 관련주죠. 오늘 0.7% 올라가고요. 신세계도 오늘 올라갑니다. 오늘 유통주도 다시 한번 흐름이 좋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한국전력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여전히 하락세이긴 합니다만 좀 양봉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SK이노베이션 2% 약세입니다. 오늘 한국전력이 4% 강세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 러브콜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기아차, 신세계, LG화학, HDC, 현대산업개발도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기아차 지금 하락세고요. 신세계도 0.6% 올라갑니다. 오늘 유통주름 좋습니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상승세고요. 대한항공이 1%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입니다. 0.8% 하락세. 그래도 1% 이상 떨어지다가 좀 낙폭을 줄여내고 있는 상황이죠. 2,730선까지는 회복이 됐고요.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915.27포인트입니다. 오늘 12월 10일 목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 공수처법입니다. 어제 국회가 멈춰섰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이 어젯밤 9시부터 자정까지 무려 3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건데요. 하지만 민주당의 계획을 막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자정에 종료가 됐고요. 이제 그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은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임시선별진료소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이 늘어나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감염된 게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선 무증상 감염자를 찾는 게 시급하다고 보고 수도권에 150여 개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3주간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대학가나 서울역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검사를 시행할 예정인데요. 휴대전화만 제공하면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방식도 타액이나 신속항원 검사를 추가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윤석열 운명의 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오늘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요.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 소집 과정 등의 치명적인 절차상 결함이 있어 이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윤 총장은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징계 의결은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 6명 가운데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되는데 해임이나 면직 가능성이 크지만 심의가 길어지면 오늘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추미애 국회 독서입니다. 여러 법안을 두고 여야의 고성이 오갔던 국회 본회의장, 한 권의 책을 꺼내서 읽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인데요. 추 장관은 보시는 것처럼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꺼내서 읽었습니다. 독서를 하면서 특수통 검사들은 총장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중수부를 희생시키려라는 부분에 밑줄을 치는가 하면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신의 SNS에 이 책의 한 구절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추 장관이 왜 이 책을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읽었는지 명확한 설명은 없었지만 의도적으로 이 책을 보여주면서 윤 총장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음 키워드, 백신 알레르기입니다.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간 영국에서 2명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알레르기 반응은 새로운 백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예방작 차원에서 알레르기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접종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부작용 우려가 커지자 화이자 대변인은 정부 조사에 협조할 예정이라면서도 3상 임상시험에서 백신 관련 심각한 안전 우려는 제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 가계빚 역대 최고입니다.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13조 6천억 원 늘어나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2조 1천억 원이었는데요.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15조 6천억 원으로 6조 2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신용대출이 막히기 전에 돈을 빌려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려는 이른바 영끌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 김남국 갑질입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심할 정도의 막말을 정의당 대변인에게 9분간 퍼부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앞서 김 의원은 낙태죄 폐지에 동의한 토론자에게 남성의 인식을 물었고 정의당이 이를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후 조혜진 대변인에게 전화를 해서 관련 내용을 항의했다고 하는데요. 정의당은 김 의원이 정의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돕지 않겠다고 협박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사과 요구를 갑질 폭력으로 매도한 정의당이 사과를 해야 한다며 반박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 박원순 휴대폰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애플 휴대전화,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성추행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단서로 꼽혀왔죠. 잠겨져 있는 이 업무용 휴대전화가 열릴 수도 있겠습니다.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중단해달라는 유족 측의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법원이 유족들의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이 재항고할 경우 작업은 또다시 중단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핫이슈 키워드였습니다.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이른바 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재계와 진보 시민단체 양측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경제 3법의 본격 시행 이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쟁점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최이배 전 국회의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경제 3법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가 됐습니다. 과정과 결과를 놓고 일단 세 분의 평가를 좀 듣고 싶은데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아쉽다.
매우 아쉬웠다는 것은 첫째 예. 내용 면에서 도대체 이게 성격이 뭔가 의아할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정부가 이 안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하는 네. 그 부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절차가 너무 이게 좀 국민들 보기에는 국회스럽지 못하다 하는, 이게 이제 야당에서 많이 그 주장하는 건데, 절차도 매우 매끄럽지 못해서 아쉽고,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지금 이 경제 3법에 대해서, 또 이거 말고도 이번에 통과된 여러 관련 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정치권이 기업을 옥죄도 되는가? 저는 기업의 그 어떤 요구에 대해서 너무 무성의하게 귀를 닫았다. 그것은 여당도 그렇지만 야당도 그렇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이 경제 3법에 대해서는 이 야당이 네네. 그냥 무사 통과를 시켜준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꼴이 되었다. 그래서 내용 면에서 아쉽고, 그다음에 절차 면에서도 아쉽고, 재계의 귀를 닫은 점에서 매우 아쉬운 그런 저는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의원님? 예. 왜 이 경제 3법이 추진되었는가를 한번 뒤돌아보면은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배임 횡령, 또 뇌물, 일감 몰아주기 이런 이제 굉장히 불공정한 경영 행태를 뭔가 손질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어서 결국은 공정경제 3법이라는 것이 추진되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정부 안은 한 80점 정도 수준으로 처음부터 좀 나왔었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나마 이 원안이라도 반드시 통과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통과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또 후퇴가 됐어요. 그래서 한 60점 정도 60점. 예, 정도에서 낙제 수준은 아니지만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과연 이번 공정경제 3법으로 현재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법 편법적인 경영 행태를 막을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그 법안 처리 과정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논의 과정이 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고 또 그 나왔던 안 자체도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된 특히 이 처리 절차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우스운 상황들이 벌어졌고요.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정의당을 이용해서 소위 말해서 그 법안을 처리해가는 과정, 그리고 나중에 또 실제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된 내용은 또 수정해서 처리하는 그런 굉장히 좀 우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처리 과정만 놓고 보면 앞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협치를 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겼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냥 한마디로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설명이 나온 걸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설명을 가지고 이 기회를 놓쳐버린 결과적으로 후퇴한 그런 법안 처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 분이 뭐 결은 좀 다르지만 아쉽다라는 뭐 평가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상법 개정안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위원 선출을 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의결권 합산해서 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완화가 됐어요. 합치는 게 아니라 이제 개별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면서 뭐 나름대로는 재계의 목소리를 들어줬다고 하는데 재계는 불만이 많죠. 보세요. 아까 이제 저 최 의원의 말씀에 그 제가 조금 그 저걸 달면, 이게 만약에 재벌 네. 또는 뭐 대기업 집단들의 불공정 거래를 막는 거라고 하면, 그게 다중대표 소송이 됐든 네. 그게 감사 분리 선임이 됐든 그 제한하는 내용을 재벌 기업에 국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타깃이 그렇지가 않다. 그런데 목적은 재벌이나 대기업들의 어떤 불공정 거래를 막는다고 하면서 그 조치들은 예를 들면 다중대표나 네. 또는 감사 선임이나 또는 소수 주주권의
그 권리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범기업에 대한 규정으로 벌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벌들이 그동안 잘못해온 과거의 행위가 지금도 계속이 100%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논란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나 설사 50보 양보를 해서 재벌이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합시다.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그걸 꼭 집어서 그 재벌 기업이나 대기업이 불공정 거래 행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기업에 대한 다중대표, 대기업에 대한 감사성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대한민국에 600만 기업들이 들고 일어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벌을 잡는다고 하고서는 이 규정을 이렇게 일반화해버리니까 네. 이것이 악용될 여지가 매우 많다. 저는 그런 면에서 재벌의 어떤 불공정 거래나 어떤 그런 불법 행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 나온 경제 3법이 백신이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나요? 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재벌의 불법 행위예요. 너무 센 약을 쏘아가지고 그 약을 맞은 그 환자가 그것 때문에 부작용으로 죽어버리는 결과가 나면 이 법은 옳지 못하다. 그런 면에서 저는 내용이 매우 섣부르다. 그러니까 이 백신의 경제 3법이라고 하는 백신의 효능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결국 환자를 죽일 가능성이 매우 큰 악법이 되었다. 그런 면에서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네. 사실 뭐 제 의원께서 20대 국회 때 예. 이 경제 3법 관련해서 특히 네. 상법 쪽은 또 많이 힘을 예. 쏟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예. 이번에 통과된 안은 아까 점수를 더 낮게 주셨잖아요. 예. 정부안보다. 신 교수님 의견에 아마 반론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재벌 얘기를 하신 거는 뭐 국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 재벌 총수들이 저지른 불법이나 편법들은 이제 많이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솔직히 중소 중견 기업에서도 그런 재벌들의 그 잘못된 행태들을 굉장히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은 우리가 이 상장회사라고 한다면 이미 모든 많은 소액주주들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해서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비단 뭐 재벌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상장회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번에 이제 그 공정경제 3법에서 특히나 상법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서 3% 제한하는 것이 논란이 많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감사위원에 대해 보통 감사위원회를 한 3인 이상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그 법무부 안은 모든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그걸 단 한 사람만 분리선출하자라는 것으로 굉장히 후퇴된 안을 제시한 거죠. 근데 그것마저 이제 뽑는 방법에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의 문제였는데 왜 이 감사위원이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배주주의 입김으로부터 독립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의결권이 덜 미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을 모두 합쳐서 이 사람들의 의결권을 3%만 제한하자는 것이 최초의 정부안이었는데 그렇죠. 결국 뭐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산 3%가 아니라 개별 3%로 해서 개인당 3%씩만 제한하다 보니까 지배주주 일가들이 지분을 분산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지금 몰아서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기업은 이 지분을 쪼개기 해가지고 분산시켜서 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3%로 특수관계인과 최대 주주를 묶으려고 했었던 건데 맞습니다. 이거를 개별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 인원수를 곱한다고 생각해도 쉽게 맞습니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뭐 재벌 총수 일가들이나 그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결권이 더 많이 행사될 수 있게끔 해줬다라는 것이죠. 근데 신 교수님은 아까 반론해 주셨던 게 이게 상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벌들과 그 대기업들의 뭐 불법 행위를 좀 막아보자, 예방해보자, 견제해보자라는 차원으로 준비를 했지만 애꿎은 희생자가 나올 수도 그러니까요. 있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제가 만약에 입법을 했다면 네네. 그러니까 우리 입법 목적이
재벌이든 상장사든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감사를 만드는 제도라면 3% 아니라 뭐 2%로 저는 제한해도 좋다고 보는데요. 상장사 수천 개를 다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입법을 만들었으면 3% 제한을 하는데 충분히 이 상장 기업이 불공정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심증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상장 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저는 매우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제를 받을 대상을 국한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잖아요. 사전에 이런 행위가 있어서 예를 들면 공정위원회 경고를 받았거나 예. 또는 과거에 무슨 위법 조치를 했거나 또는 그럴 우려가 있다고 전적이 생각이 있는, 되는 네. 상장사의 경우에는 이런 법을 적용하는 것은 전 150% 좋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냥 모든 감사위원이 됐든 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든 네. 모든 제도에 대해서 상장사에 대해서 이렇게 까다로운 규칙을 설정을 하면 효과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매우 심한 부작용을 낳는다. 그 점을 그 저는 소홀했다. 그 근데 이야기예요. 우리 교수님이 좀 한 가지 간과하신 게 있는데 이 감사위원회 제도는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회사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물론 재벌 대기업들은 대부분 들어가고 그렇죠. 중견기업 중에서도 좀 규모가 큰 애들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좀 그 반영이 조건으로 돼 이제 있다. 허들을 이미 만들어놨다는 허들이 말씀이시죠? 있으니까 그렇게 큰 우려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아까 예. 이야기한 자산 2조 기업의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게 제 기억엔 200개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개 중에서 200개라고 합시다. 뭐 이게 100개라고 하자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정말 성실하게 경영에 아무 문제가 없이 경영을 해왔던 사람들조차도 이런 이 자물쇠를 이렇게 매야 되나요? 문제를 일으켰거나 그렇죠. 문제를 일으킬 조짐이 없는 회사까지 왜 규제를 하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오히려 기업이 그런 많이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만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나고 나서 만들면 이미 사고 났을 때에 많은 소액주주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피해를 입은 거죠. 그리고 또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 또 자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자산 규모로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것이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사실 뭐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걸 갖고 국회에서도 말이 많았던 부분일 네, 거예요. 그럼요. 아마 자산 2조 원 자체의 선도 얘기가 됐었고 3%를 뭐 지금 이제 개별로 바꿨지만 그 부분이 예.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일단 재계에서는 이번 국회 통과된 법안을 두고 이 문의만 완화된 거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뭐 기업에 대한 배려를 했기 때문에 좀 완화했다라고 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재계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사실 3%룰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뭐 헤지펀드들이라든지 뭐 기업 사냥꾼이라 불리는 이제 주체들에 의해서 먹잇감이 될 위험에 놓였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 헤지펀드 또는 뭐 그런 외국의 기관 투자자들을 마치 막 굉장히 그 적대적으로 우리나라 경영진들을 못 살게 굴고 마치 기업을 막 없애려고 뭐 그런. 근데 주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주는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주주가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괴롭혀서 오히려 기업 가치가 떨어지면은 그거는 오히려 손해죠. 주주 입장에서 큰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오히려 기업을 흔들어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 투자자들에 대해서 너무 그런 적대시하는 것은 잘못된 그 시각이고. 근데 아마 굵직한 몇 번의 사례들이 그렇죠. 물론 뭐 국민들에게 인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려를 하는 게 아닐까 엘리엇이나 뭐 싶거든요. 소버린이나 그렇죠.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때 왜 그 기업에 들어왔냐면은 그 기업들이 너무나 불법이나 또는 잘못된 경영 행태를 함으로써 주가가 떨어지고 기업 가치가 훼손되니까 그걸 오히려 공격의 빌미로 들어와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런 불법과 잘못된 경영을 하지 않으면 그런 공격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앞뒤가 바뀐 상황을 우리가 너무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라는 인식은 좀 갖지 않아야 될 근데 것이라고 그 부분에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 지적할게요. 지금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교수님. 그 이번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해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이 아까 말씀대로 단 한 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사회 보통 구성이 뭐 5인에서 많은 데는 10인까지 가는데요. 그 중에 단 한 명의 좀 쓴소리 할 사람을 이사회에 넣어놔서 이 사람이 그런 불법이나 균형을 잡으라는 예,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단 한 명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재계의 입장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자신들의 어떤 순혈주의, 무조건 여기서는 찬성만 하는 사람만 필요하다 이런 그 식의 어떤 이사회 운영의 그 일종의 관점을 거수기 가지고 문화에 있는 거죠. 대해서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재계가 좀 열린 자세로 이제 더 많은 주주들의 얘기를 들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사회적 요구고 그런 방안 중에 하나로서 이런 제도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것은 좀 과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 게 있으셨죠. 아까 주주들은 주가가 올라가기만을 바란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주가가 올라가서 이득을 보기만 바란다라고 하는 말은 50% 맞는 말이에요.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말씀이십니까? 떨어지고 떨어뜨린 다음에 떨어뜨린 가격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우리 IMF 때 있었어요. 작전 같은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는 기본적으로 그게 올라가는데 베팅을 하든 내려가는데 베팅을 하든 돈을 버는 것, 그것도 짧은 시간에 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까 올라가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해코지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은 저는 적어도 IMF 때도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은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니다.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 신 교수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 중에 재계에서 많이 우려를 하는 게 이제 뭐 경쟁사라든지 외국계 투기 자본이 뭐 입맛에 맞는 감사를 선임을 해서 기술을 거기서 유출하고 뭐 기술 가져가고 기밀 정보를 가져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아마 우려를 하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사의 의무 자체가 이미 그 비밀을 유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상에. 그거를 만일 훼손한다면 바로 그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런 안전장치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마치 그리고 사회이사인 감사위원이 들어와서 회사의 기밀을 빼가는데 회사가 그걸 다 줍니까? 부당하다고 하면 안 주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회사에서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마치 감사위원이 모든 그 수사기관처럼 회사의 막 자료들을 다 빼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라 이미 생각합니다. 그를 견제할 만한 장치들이 있으니까 그럼요. 그 예. 반대 급부도 장치에도 있어야 된다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사실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에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사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게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였는데 폐지를 할지 말지를 두고 논란이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유지를 하는 쪽으로 대신 이제 뭐 대기업의 일감몰아주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사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된다. 이 전속고발권이 어떻게 보면 공정위에게 독점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 검찰에 기소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는 건데 이 법안이 나오게 된 동기는 사실 공정위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동안 공정위한테 하라고 그렇게 공정거래를 할 수 있게 니네가 알아봐라라고 했지만 잘 못했다라는 칼이 무디다, 솜방망이다라는 이 비판들이 많았기 때문에 과연 유지가 됐을 때 공정위가 변하지 않으면 이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네. 의문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공정위가 사실은 오랫동안 제 역할을 해오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출발이 되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공정위가 사실 이 부분을 반대해 왔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그 전속고발권 폐지안이 이제 추진이 됐거든요. 굉장히 좋은 기회였죠. 그런데 이게 마지막 단계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네. 수정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이유나 변명이 굉장히 좀 황당한 지금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 그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것을 다시 좀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사이에 결국엔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그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지만 시민사회나 또는 피해 기업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이런 그 대기업이라든지 또는 그 원청 업체의 불공정한 거래라든지 담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제보라든지 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사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좀 열린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자신들이 지금 이제 어쨌든 유지하게 되어 있는 이 전속 고발권을 좀 정당하게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은 저는 이번 그 경제 3법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치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폐지를 이렇게 하려고 가야 했던 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위가 무능하기도 하지만 무능해 왔어요. 몇십 년 동안 무능해 왔고 우리가 검찰 개혁할 때 뭐를 명분으로 냈었습니까? 기소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문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저는 앞으로 다음 정부가 야당이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속 고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저는 갈 것이다. 이게 대세라고 봐서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저는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희한하게 그냥 뒤치락 하더니 그냥 갔어요. 그 매우 의심스럽게 짝이 없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폐지로 가는 게 맞고 다만 그것에 대한 기업의 어떤 불필요한 어떤 그런 과도한 고발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해서 네네. 갔으면 되는데 이 부분은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사실 뭐 공정위에게 별칭이 뭐 경제검찰이다 이런 명칭이 전혀 있는데 제 역할을 했냐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분분하고 비판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유지가 된 상황에서 뭐 어떻게 이게 효과를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유지하는 대신에 이제 새롭게 사인의 금지 청구권을 넣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보통 공정위 사건은 사업자,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죠.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것이 많은데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항상 뭔가 이렇게 독점을 하거나 담합 같은 것도 그렇죠. 하죠. 담합을 하거나 또 시장 지배력을 지배적인 이용해서 지위를 우월적지위를 이용하죠. 이용하는 그런 네. 행위들을 할 때 그 상대방이 그것을 이제 조사 요청을 공정에다 할 수 있었지만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아까 말씀대로 그것을 다 잘 조사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과정이 많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는데 이번에 사인의 금지 행위 그 청구권 사인의 금지 청구권은 네. 그런 불법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누구라도 그것을 법원에 가져가 가지고 이 기업이 이런 행위를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을 가는 것은 아니고 법원으로 직접 가게 해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한 조치여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나름대로 좀 역할을 한다면 공정위가 어떻게 보면은 독점적인 그 고발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조금은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이 생겼다라는 것이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은 뭐 앞서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속 고발권은 폐지돼야 된다라고 그동안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보시는 가는 것을 지금까지 뭐 굉장히 굉장히 이제 좀 중지가 모아진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히나 그 민주당의 정무위 안에서 그 김병우 의원 등이 그 보였던 그런 행태는 굉장히 반민주적인 모습이었고 또 개혁에 반대로 가는 모습이어서 굉장히 좀 잘못된 모습이었고 물론 김태년 또 원내대표가 사과까지 하긴 했지만 절대 이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국민들이 민주당에 큰 힘을 실어준 데는 이런 모습을 보고자 해서 실어준 건 아니었을 아니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대한 힘을 줬으면 그걸 좀 좋게 올바르게 쓸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사실 뭐 민주당이 전속 고발권 유지라는 식으로 이 재개 요구를 나름대로는 들어줬음에도 여전히 재계에서는 뭐 다중대표 소송제라든지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운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 3법이 일단 입법이 된 이후에 신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뭐 소송이 난무한다든지 아니면 또 각종 또 후폭풍들이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에 뭐 그게 이번 정부가 됐든 아니면 그 이전 정부를 포함하든지 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가 뭐를 잘했고 무엇을 못했는가 하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자기 성찰을 먼저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 5년 또는 지난 15년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이게 해봤더니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잘했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못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평가 분석이 있고 그것에 입각을 해서
그게 뭐 A 제도가 됐든 B 제도가 됐든 C 제도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기업을 설득했으면 전 좋았을 텐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하나도 없이 갑자기 그냥 물론 이야기는 오래 전서부터 나왔어요. 그렇죠. 다중세표나 뭐 사인의 금지 굉장히 오래된 오래전에 얘기입니다.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 전서부터 나왔으면 제가 만약에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하면 오케이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잘못되었고 이걸 어떻게 고치면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분석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걸 내놓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되었으면 훨씬 더 저는 설득이 잘 됐을 것인데 제가 뭐 그건 제 분야도 아니라서 안 들여다봤지만은 대한민국에 길 가는 사람한테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공정거래를 잘 해왔습니까? 물어보면 난 40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기능도 못하는 상황에서 법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럼 법만 바꾸면 그러면 공정거래가 되나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현 정부의 통렬한 자기 반성이 없다. 그런 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이게 단추가 끼어지는 저는 근본이라고 보는 이유죠. 지금 뭐 신 교수님도 지적해 주신 게 기존의 새로운 법, 뭐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부터 좀 견고하게 만든 후에 뭔가가 들어와야지 제 역할을 하지 않겠냐라는 지적을 해주시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정위가 그동안에 이제 부족했던 부분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자기 반성을 해야 되고요. 아까 전에 사인의 금지 청구권 같은 경우가 이제 2017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이번에 드디어 이제 3년이 지난 지금 이제 통과가 된 거고요. 네네. 그래서 공정위에서도 뭐 전속고발권 유지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뭐 원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어떤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이 전속고발권이 유지된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검찰에게 개혁과 관련된 내용도 있을 그 거고. 힘을 더 실어주는 네. 부분인데 지금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마당에 검찰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잘못된 정치적 판단들이 더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전속고발권 폐지가 추진돼야 될 것이고 지금 솔직히 전속고발권 폐지 같은 경우도 담합 그 중에서도 굉장히 악질적인 담합에 대해서만 경성담합이라고 그렇죠 하죠. 경성담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경우에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는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전속고발권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뿐만 아니라 더 다양하게 굉장히 중대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더 넓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민주당의 공약은 전속고발권 전부 폐지라는 얘기를 네. 했었는데 그거를 또 줄여서 부분 폐지 중에 가장 또 작은 부분만 하겠다라고 했던 것마저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민주당에서는 계속 전속고발권 폐지를 전면적으로 하는 곳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사실 검찰 개혁과 뭐 관련해서 이번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더 그런 정치적인 상황들을 네.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뭐 그게 지나가면 또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본회의에서 또 주목받았던 법 중에 하나가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근데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거든요. 사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숨졌던 고 김용균 씨 이제 2년이 됐습니다. 2년이 됐는데 그동안 과연 산업 현장의 모습은 얼마나 나아졌나? 그게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결국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고 이번에 뭔가 처리가 좀 됐으면 하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사실 지금 노동관계법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거의 뭐 유일하게 지금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처리가 안 됐고요. 사실은 그 특고 3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동조합법 관련된 ILO 3법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지금 관련된 법들은 대부분 지금 추진이 된 상태인데 실제로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나왔을 때도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이 법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좀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었다. 네. 물론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하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환경이나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 단지 이걸 가지고 기업을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이나 또는 그 작업장의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가지고 좀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정기국회가 이제 폐회가 되고 네. 이후에 임시국회를 통해서라도 이 법을 좀 신속하게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처벌법만이 아니고 정부나 또는 당의 국회 쪽에서는 사실은 그 이 작업 환경을 일터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또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동시에 적극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 기업 그리고 그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다시는 큰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좀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병자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갔던 현장에서 목숨을 달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기존의 산안법에서는 너무 처벌이 미약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결국은 못했어요, 교수님. 예, 저는 오히려 이 법을 만드는 것이 뭐 다중대표 소송제나 또는 그 다른 어떤 그런 상법 개정보다도 우선순위가 갔었어야 되는데 사람 목숨이 달려 있는 법이기도 그죠? 하잖아요. 그런 예. 면에서 전 매우 이분도 아쉽고 저는 이 정부가 지금 국회를 아주 뭐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기업의 부담을 지우는 법들이었었거든요. 뭐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청와대나 어떤 그 여당의 그 의식 구조를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은 제일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동 인권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이념적인 부분은 항상 그 앞머리에 두고 한 명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중요한 문제는 항상 뒷전으로 밀려왔었거든요. 네. 이걸 잘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보고 저는 이것은 야당의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저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조만간 저는 뭐 금년이 됐든 내년이 됐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또는 그 입법 통과를 정부가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의원님 지금 쭉 뭐 화면에 이제 그 과거에 뭐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산업안전법에 대한 처벌에 대한 그 사례를 보니까 굉장히 이제 10년 동안 뭐 6건밖에 네. 2심에서 형사처벌 받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처벌도 굉장히 미약합니다. 미약하고요. 벌금 정도밖에 벌금 안 정도 되니까요.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산업안전법은 기본적으로 그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산업 그 현장의 안전 책임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의사결정 구조에서 이 기업이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좀 투자를 해야 된다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대표이사인데 최상단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은 처벌이나 이런 어떤 규제의 그 벗어나 범위에 있잖아요.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안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 현장에서 끊임없이 일하다가 죽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산업안전법 가지고는 더 이상 대응이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제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죠. 민주당은 계속 산업안전법을 가지고서 뭐 보완을 하겠다라는 네. 식의 입장인데 그게 이제 신 교수님 말씀대로 민주당의 그 의식 구조가 굉장히 그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뒷걸음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기업에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또 얘기들이 나오니까 기업에 대한 그런 것들을 수용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국가의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기본적인 그 생명의 보호에 이렇게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추진됨으로써 아무튼 기업들도 안전에 대한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또 예방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또 이제부터는 새롭게 적용되는 법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술인들도 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의 첫 단계 이제 첫 발을 시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와중에도 또 논란이 있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또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이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거 참 이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전국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이 이제 여러 그룹들이 있습니다. 많죠.
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특고 프리랜서 네, 또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도 있고요. 또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 예술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민 고용보험의 추진 단계로 보면 사실은 가장 적용하기 어려운 대상 집단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술인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했던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접근된. 그러니까 네네. 이름 자체가 왜 문화예술 분야를 포괄하지 않고 예술인 고용보험이냐라는 게 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출발했던 아주 좀 어떻게 보면 변형된 형태의 그 보험인데 이게 지난 국회에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네. 오히려 그 당시 법안 처리할 때도 예술인은 포함이 됐지만 네네. 당시에 특고는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고 관련된 법안이 이제 이번에 비로소 처리가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술인 고용보험이 먼저 시행이 됐는데요. 예술인 고용보험이 사실은 그 예술인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대부분이 생각하시는 그 문화예술, 체육 또 요즘 이제 대중문화 쪽에 네. 문화예술 컨텐츠와 관련된 종사자들 중에 굉장히 많은 그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예술인의 범주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적용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이 방송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 예능이라든지 교양 프로, 드라마 같은 나름대로 뭐 예술성이 좀 가미돼 있다고 보는 분야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되지만 이 교양이 아닌 쪽. 보도 쪽 예, 뉴스죠, 이런 쪽은 쉽게 말해서. 아니라고 보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기존에 우리 그 고용보험이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자격 중심으로 운영이 되면서 그런 많은 사각지대를 만들어냈는데 네. 이번 전국민 고용보험 사실은 소득 중심의 그 사회보험으로 개편하자라는 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여전히 이것들이 자격 중심, 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처음부터 발생될 거라고 예상됐었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방송사이기 때문에 저희 방송 작가들의 그 그렇죠. 상황이 불만이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저는 눈에 좀 들어왔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것도 문제고 소득 기준이 50만 원 이상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쪽 문화예술 쪽이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많아서 예. 계약서라는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도입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좀 우려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법안이 이제 예술인 복지법에서 나오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예, 예. 이렇게 이제 들쭉날쭉한 기준이 좀 이상하게 기준이 이제 됐거든요. 생긴 거고요. 솔직히 작년에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하게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하자라고 얘기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된 첫 번째의 그 성과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행인데요. 네. 솔직히 우리가 지금 그 특수한 고용 형태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의 논란이 많이 됐던 게 뭐 이제 학습지 교사나 그렇죠. 골프장 캐디 뭐 이런 등등의 여러 지역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미흡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예외적으로 예술인만 적용되는 법안이 하나 통과돼 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저는 뭐 이거는 진짜 더 보편적으로 이제 고용의 형태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보험의 어떤 그 적용 요건이 자격이 아니라 진짜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보험금을 내고 또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변화돼야 될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그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특수 고용 형태가 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느냐는 기존의 법원의 판례에 너무 많이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은 굉장히 그 부분을 이제 보수적으로 보다 보니까 고용 형태를 협소하게 보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굉장히 이제 사회의 고용 형태가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플랫폼 노동자, 뭐 또 기 없던 것들도 이코노미라는 생기고요. 예고고 굉장히 프리랜서에 대한 직업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진짜 과거의 판례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제대로 직시하면서 우리가 제도를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술인 고용보험 오늘 시행이 됐지만 예.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빠른 속도로 우리가 보다 폭넓게 소득 중심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은 월 소득 아까 50만 원 네, 기준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과연 이제 어느 기준이 적정할지에 대한 부분도 사회적으로 좀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렇죠. 저는 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본인이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내면
보험금은 또 조금 받아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잘만 제도를 설계하면 충분히 누구라도 뭐 소득에 그 많고 적음을 따지지 네. 않고도 가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지금 그 예술인들이 이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문제는 네네. 아무튼 지금 이제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문화예술부랑 같이 문화부랑 같이 해가지고 예, 예. 뭐 그걸 이제 현장에서 지도하고 뭐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정부가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뭐 아직 이제 시작은 해서 좀 좋긴 한데 이게 이게 부실합니다, 사실 아직. 첫째 우리가 이게 2, 3일이나 뭐 2, 3개월 만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지금 그 해당되는 비정규직만 해도 거의 1,000만 명이고 네. 그 안에 들어가서 한시적 근로자가 480, 시간제가 300만, 비정형 근로자가 200만 합해서 1,000만 명에 해당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미세한 뭐 예술자, 그다음에 뭐 체육 그 관련 종사자 뭐 이렇게 접근해서는 나중에 만들어 놓고 보면 정말 누더기가 된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조금 더 좀 통일되고 간단한 그 원칙. 아까 저는 소득 저는 뭐 아주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금으로 소득 받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이게 추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예술 뭐 이렇게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가 정부가 이야기하는 비정형 근로자 200만 그리고 시간제 300만에 대한 포괄적인 어떤 그런 일관성 있는 제도를 대통령이 작년에 말씀하셨으면 지금쯤은 나와줬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땜질하는 방법으로 하는지 저는 공무원들 봉급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라도 한 20% 그동안 일도 없었을 테니까 봉급을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실, 그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그 특고 3법 중에 이제 고용산재법과 관련된 것들이 다 통과가 됐는데요. 네네. 그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지금 고용부의 접근 방식도 여전히 과거에 해오던 방식처럼 업종별 단계적 확대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또 이제 순차적으로 어느 업종은 되고 어느 업종은 안 되고 그렇겠죠. 또 업종 내에서도 결국에는 자격 중심으로 그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는 분들만 되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빠져나가는 분들은 또 사각지대에 그대로 남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전국민 고용보험 이야기를 하고 나서 뭐 학계든 연구를 하시는 정책 연구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전부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소득 중심의 사회보험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기업이라든지 또 사회보험 사각지대 계신 당사자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용보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뭐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바로 국민연금 또 건강보험의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결국에 이 문제는 전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개편하고 강화시키는 그런 좋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 고용보험으로 선을 긋고 있고 또 여기에 필요한 소득 파악을 최근에 추진하긴 했는데 이제 그 소득 파악을 기반으로 결국에는 말씀하셨던 소득 중심의 사회보험으로 제대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솔직하게 고용보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당사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부담들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 새로 발생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제도의 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제 이런 좀 정책적인 지원을 같이 해가면서 소득 중심으로 제대로 전체 사회보험을 개편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정부는 예술인부터 이제 시작으로 해서 뭐 자영업자라든지 특수고용직 쪽으로 이제 넓혀가면서 뭐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 예술인부터 이렇게 뭐 자격 갖고 논란이 되니까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는 논란이 없겠냐라는 데는 우려가 되거든요. 또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최연수 박사님이 진짜 그 부분은 가장 전문가신데, 그런데, 예. 그러니까 전 국민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지금 그거를 막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것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많건 적건을 따지지 않고 충분히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하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보험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 사고가 나면 그때 보험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험료를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그 보험에 대한 우리 개념을 가지고 본다면 조금
그룹핑을 여러 개 해가지고 단위를 이렇게 기존의 정규직의 그 고용보험이 있듯이 네네.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렇게 예술인들이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걸 만들어서 구분을 또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구분해서 또 설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좀 전문가들이 더 많이 논의를 해주셔야 될 그렇겠죠. 부분이긴 한데 그런 게 된다면은 진짜 전 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뭐 이렇게 빨리 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신경 씨 보시기에는 기존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분들이 이 고용 안전망에 좀 들어오려면 앞으로 어떤 점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일관성. 그러니까 이 직종은 예를 들어서 뭐 보험금이나 보험료가 다르고 저 업종은 또 다르고 또 이러면 다르고.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 또 왜 국민들이 또 이 일을 하다가 예를 들면 택배 하다가 또 뭐 다른 얼마든지 일을 다 하실 하지 수도 않습니까? 있죠. 예.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지시를 작년에 하셨다고 하면 바로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예를 들면 비정규직을 아우를 수 있는 일관된 시스템을 공청회를 거쳐서 지금쯤 나왔어야 되죠. 지난해 이미 지시가 됐으니까. 근데 지금 벌써 지금 예술인들만 예술인들에 한다는 대한 이야기는 고용보험. 작년서부터 사실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때도. 그래서 그 우리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아직도 안 늦었으니 저는 어떤 그 비정규직이나 또는 뭐 비정형 근로자에 대한 그 일관성 있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루빨리 내줘야 되고 그걸 위해서 저는 일자리 위원회 해체하고 어차피 작동도 안 하니까 전국민 고용보험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이걸 빨리 이 임기 끝날 때까지 저는 내놓는 것이 그나마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뭐 성과라고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일자리 위원회는 성과가 전혀 마이너스였다는 게 이미 드러났으니까 네네. 이건 반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3법과 또 노동 관련 법안 관련해서 세 분의 전문가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신세돈 교수, 최이배 전 의원, 최연수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인 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